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은 안철수 대표죠. 지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야당 지형에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또 안철수가 대선 가도에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실 안철수 뭐 우리 그 찰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찰스 네, 찰스라고 하는데 찰스가 용인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안철수가 잠룡이냐, 아니면은 화석이 된 사룡이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진정한 용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를 통해서 본 향후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가는 과정이 어때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사실은 야당에서 지금 대권 후보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인물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변수는 거의 상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 지도 전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찰스가 우리 정치판에 네. 등단한 지가 그 2011년도 그렇죠. 11년도 그때 서울시장 재보선 때 네. 확 각광을 받았었죠. 이게 그 뭐 고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는 했지만 어쨌든 그 기세로 12년 대선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때 후보 그쵸. 단일화 협상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온 겁니다. 그죠? 와서. 근데 처음 등장했을 때 안철수의 새 정치라고 명명할 만큼 네. 우리 기존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마치 뭐 메시아가 내려온 거기도 같고 뭐 구세주가 될 수도 있고, 진짜 특히 젊은 청년한테는 굉장히 그 영향이 컸습니다. 네. 이게 그렇죠. 기억하면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미 이제 이 정치로 안랩이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파워풀했죠. 안랩. 예.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것의 어떤 좀 선명성이라 할까, 예. 참신성, 이런 부분들은 그때보다는 이제 많이 이렇게 퇴색했죠. 퇴색한 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끝까지 지금 어쨌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봐봐요. 쭉 행정을 오랫동안 하고 그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고건 총리, 주로 이제 총리 시절에 예. 워낙 인상 깊었기, 고건 총리도 접으면서 지금 사라졌잖아요. 예.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뭐 대통령 지지 1위 쭉 오다가 접은 다음에는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한교안 총리도 당대표로 해가지고 대선 주자 1위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재판하니까 오래간만에 봤어요. 이게 한교안 상근 특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찰스는 굳굳하게 지금 계속 나가는 것 같아. 이게 좀 다른 면이다. 이게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게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이 다 관료들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기업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료 같은 경우에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을 때 조금 있을 바라다가 그게 꺼지면은 같이 뭐 이렇게 갔는데, 실질적으로 물적 기반이 있는 기업가 출신들은 기업이 계속 가듯이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펀더멘탈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난번 총선 때는 혼자서 계속 마라톤을 해가지고 몇 사람을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역발상이 좀 있구나.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거는 그동안에 많은 그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뭐 같이 뭐 최창섭
교수나 뭐 이런 분들 영입했다가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김종인 대표뿐만 아니라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담아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는 대표적으로 잠룡 대권 주자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가는 게 실제로 급이 맞느냐? 사실 이번에 되면은 반년도 임기 반도 못 채우고 결국은 대권 나가려고 그만둬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서울 시민들이 뽑아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뭐 너무 순수하게 우리 안철수 대표를 보는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한국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자기는 담대하게 가겠다. 본래 본인이 이제 그 의사 하다가 벤처 기업가에서 하고 교수하고 그다음 정치계로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래 좀 있다가 또 다시 예를 들면 벤처 그 하거나 뭐 교수로 돌아가거나 이랬는데 본인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건너온 다리는 불사른다. 그리고 자기는 성공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성공할 때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대통령으로서 뭔가 정말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나서는 다른 인생을 살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가리라 보고 지금 그것이 주어진 길이 서울시장으로서 어쨌든 그 부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마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뭐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안철수 이렇게 찍으면 대부분 대선 주자들이 그렇지만 관련주라고 하는 게 같이 떠요. 네. 그래서 그 주식 때문에 계속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진실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기가 들어왔으면은 그거야 뭐 돈 많은 분이 뭐 그걸 연연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과연 안철수가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대권 주자가 서울시장 출마를 해가지고 뭐 이미지 구기는 거고 결국 현실적으로 디테일한 이 전략 전술을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은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경쟁력을 우리가 한 몇 번의 선거에 나왔잖아요. 네. 그걸 보면 2012년도 민주당 후보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과 소위 무소속이었던 안철수랑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때 뭐 이 방송에서 매일같이 그게 이 과제였어요.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 3인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으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 비슷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문재인으로 단일화보다는 안재인으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 박근혜 후보보다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거죠. 뭐 다들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이 되더라도 일단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지지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일부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은 빠질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쨌든 그때도 본인의 경쟁력은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이 있었죠. 네. 그 지난 대선에도 제가 전에 다른 데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홍준표 그 유승민 안철수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 저 국정원장으로 있는 그 박지원 네. 이 당시에 이 원내대표인가요? 국민의당 그때 그분하고 또 이 홍준표 후보 처거였던 그리고 그 유승민 후보 이렇게 삼자가 만나가지고 지금 개개인으로 보면 안 되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그때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거 직전인데 제 기억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팍 치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홍준표로는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로 해서 이기자. 해서 지지를 모아준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 그냥 야담입니다. 야담. 보고 안철수 후보가 혹은 후보 측에서 단일화 협상을 그냥 파토냈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라. 그 비밀 협상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 늘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혼자 될 수 있는데 괜히 같이 했다가 그거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 이 대선 결과로 보면은 이 41대 24대 21.4 이렇게 이 유승민 후보가 이 6.7 심상정이 6.1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그 진보 후보가 합하면은 한 47, 8 이렇게 됐고 이 안철수 후보를 보수로 놓으면은 합이 51%였어요. 네. 이게. 그 정도 어쨌든 그때 뭐 많았잖아요.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뭐 초딩 철수도 하고 뭐 여러 부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1.4%의 득표력을 하고 690만 표를 받아간 거는 저는 대단하다. 네. 옛날에 이인재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이해창 후보의 반발해서 네. 나왔나 그때 기세는 대단했잖아요. 그때 받은 표가 499만 표인가 이래요. 거의 한 20% 그 당시로 그렇죠. 정도였는데 690만 표 받은 거는 대단했다. 그래서 저는 이 득표력이 상당히 그 이후에 또 큰 힘이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지난 지방선거 때는 상당히 이렇게 국민의당이 의석은 유지하지만 거의 분당되고 뭐 힘이 완전 다 빠진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2018년도 선거 때도 보면은 19.5% 20% 정도를 득표를 했어요. 97만 표. 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득표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래서 요 세 번의 이 선거에서 처음에 후보 단일화를 지지하고 대선 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서울시장 때 밀어준 사람들은 저는 안철수 표라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게 한 100만 표 된다고 봐야죠. 기본 자기 이 득표력을 100만 표 가지고 있다. 저는 이거는 이 국민의힘에는 힘 쪽에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뿌리치기 힘든 그럼요. 유혹이 될 것이다. 자기도 지지표에 플러스 100만 표를 가진 후보가 있다. 그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확장 가능성이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대선 때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 2등을 하다가 결국은 2등을 못 지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확실한 당의 기반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기반으로 처음에 됐는데 호남에서 대부분 현 정권을 지지하니까 기반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간다라고 하면 흥행에는 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게 지금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홍준표 후보보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보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목소리 굉장히 굵게 하고 안철수가 바뀌었네? 이러면서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말아도 몇 번 실수를 하고 뭐 이러면서 확 꺼졌는데 결국은 그거는 개인기보다는 결국 얼마나 기반이 있느냐, 득표력에 기반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과 같이 연대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독자 후보로 같이 나간다라고 하면 또 3등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러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합당을 하고
같이 레이스를 해라 이런 측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가 되는 게 결국은 각 당이 후보를 하고 단일화 협상을 해가지고 후보를 하나 밀어주자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흥행 요소를 극대화해서 스타 마케팅을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력을 최대화해가지고 결국 본선에서 이기는 그런 전략을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 약간 갈등 같은 게 보여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 토론회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주호영 대표하고 역할 분담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두 분이 안철수 대표의 이 언급을 한 걸 갖다가 다 지켜보고 또 실제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호영 대표는 우리가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어쨌든 정당으로서는 당선을 최고 목표로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후보가 하른 정점을 하더라도 당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것과 또 새로운 어떤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뭐 거의 비슷하니까 함께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이 적극적으로 그 후보로 생각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고. 지금 본인이 볼 때 주 대표 말씀하시는 주 대표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주 대표 생각에는 이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대안이다 이래버리면 다른 후보들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스 같은 초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게 충분히 그 확장성 있게 이거를 갖다가 성장시킨 다음에 당에서도 인물이 있으면서 세우면서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랑 2, 3단계에서 함께 하는 것이 더 확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도 또다시 몇 번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이게 함께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다른 길로 가서 같이 망하는 이런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 이름을 지은 사람이 김수민 홍보위원장이 내나 국민의당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국민의당과 국민들도 많이 헷갈릴 것이고 헷갈리더라고요. 그 둘이 합한다 해서 하등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안철수 대표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로 오리엔트 됐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거기에서 중도 보수의 입장, 지금 김종인 말하는 보수의 가치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진보적일 필요도, 더 진보적인 것도 없어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라든지 이렇게 내세우는 이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게 거의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정치공학적인 자기는 이 당의 결합이라든지 후보연대는 안 하겠다고 그렇죠. 옛날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정치공학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가치라든지 철학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보수도 변화해서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더욱더 강조하고 강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요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핵심 척건도 제가 잘 아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은 단계를 밟을 것이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선을 바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은 서울시장 임기가 1년여 하고 바로 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 제가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철수 당대표 같은 캐릭터는 자기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다음 대선 나가려고 1년 반 지나서 그만둔다든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때 이미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잔여 임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여당청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도 이 시장 약간 텀은 있지만 대선에 나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그 강력단체장들이 지금 임기 끝나는 거 하고 6월이고 그 다음에 대선은 그 2022년도 3월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임기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다들 경선을 나갈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철수 본인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강력단체장들이 어찌할 거냐 이 문제고, 지금 우리는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음 대선 나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서울시장이 나왔을 때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자기는 서울을 어쩌저쩌 하겠다 하면은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나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장에서 뭐 어찌됐든 청계천이라고 하는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명박 그 전 시장이 대통령이 됐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오세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과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임기도 아니고 자녀 임기 약간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오히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임기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장 캠프가 되는 순간 대선 캠프를 만든다라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과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제가 사인주로 볼 때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서 당선된다면은 저는 서울시장을 한 텀을 더 하고 금방 말한 대로 이 성과를 내고 차후에 개선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그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야권에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또 여기에서 지면은 야권이 대선 때까지 지리멸렬하게 되고, 결국은 대선 때도 지면은 뭐 지금에 있는 야당이 무슨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뭐 내년 같은 경우에 서울하고 부산이 대표적인 데인데, 여기에서 후보군을 야권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결국은 야당의 존립 근거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조만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기국회가 좀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정기국회에서 국감 같은 경우에 뭐 윤희숙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고 스타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기국회에 스타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잠룡들이 또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주자들도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앞으로 이제 변화들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예, 간단히 해주시죠. 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마 야당에서 가장 역동적인 어떤 경선 절차를 밟을 것 같아. 뭐 야당 내에서도 보면은 미스터 트롯 방식,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국민 경선이죠. 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그리고 재미있게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그런 방식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야당이 지리멸렬한 선거를 했던 것은 이제 과거 일이 되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건전한 야당, 힘 있는 야당이 되는 것이 그 힘 있는 여당이 되고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이 오히려 지름길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알려주마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서울시장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은 한번 불러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기대되는데요. 여당에서도 후보가 본인이 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원대한 비전을 또 가지고 계셨고. 아유.